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이라고 합니다. 세 분 발표를 듣고 이 다국화 시대에 이제 브릭스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여러 가지 정체성, 뭐 과연 실체와 명분이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이제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냉전 체제 하에서의 전통적인 사우스와는 완전히 지금 지형이 다르고 있다. 그 핵심은 뭐 베를린 장벽 이후 붕괴된 이후에 탈냉전 시대에서 구조적으로 틀이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지구적 시장 통합하에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가 새롭게 개념이 되지고 부상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정무적인 어떤 실체성의 애매모호함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우스와 지금 90년대 이후에 시장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명백히 다르고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방점은 글로벌에 있다. 사우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후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장이 통합된 이후에 이제 개도국들은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뭐 DDA나 WTO의 개혁이나 뭐 IMF 체제 개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다양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에 방점을 둔 사우스가 고유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틀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개도국들의 성장 경로가 다양하고 굉장히 한 범주로 글로벌 사우스로 묶기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브릭스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 경제 대국 성장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 뭐 다양한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신흥 경제 대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의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제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카잔 회의에서 이제 제기된 게 지금 그 참가국만 해도 뭐 40개국 정도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쿠바, 베라루스, 볼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해서 총 13개국이 이제 브릭스 파트너국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조만간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게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입니다. 이 나라들을 하나씩 보면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OECD에 가입을 하는 것을 더 그거에서 일본이 작년에 이제 OECD 그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라 해서 이제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OECD보다는 브릭스에 더 앞장서게 됐고 베트남도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단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이 브릭스 결정 여부는 트럼프의 당선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 브릭스가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굉장히 마일드하고 핵심은 이제는 반서방의 입장을 경계하면서도 비서방으로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런 아세안의 어떤 입장 변화들이 이제 감지되고 있어서 뭐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 이제 새롭게 어떻게 이 다국화 전략을 추진하느냐가 우리의 이제 외교 전략,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MF가 얼마 전에 이제는 그 경제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보편 관세 10%에서 20%를 높이고 중국에 대해서 60%를 했을 경우에 전 세계 교역이 25%가 이제 감소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은 이제 그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은 지금 무역 흑자국 작년에 444억 달러를 해서 9위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0억 달러 흑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2번은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 투자 1위국이 한국입니다. 사실상은 한국이 우회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베트남, 한국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편승 외교라고 할 수 있겠고, 바이든 시대 때 우리가 트럼프 시대 때 하도 시달려서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가치 외교, 진영 외교로 포장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편승 외교에 대해서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로 해서 트럼프가 뒤돌아보는 거죠. 무슨 편승이냐? 정당한 지불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외교 전략이나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전환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발제문에는 조심스러워서 명시적으로 안 썼지만 지역주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RCEP이 있고 TPP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탈퇴해도 TPP 미국, 일본이 계속 견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RCEP을 통해서 이미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교육이익이 25%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국 계속 미국 시장을 바라보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담론으로서 지역주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정학적, 지경학적 어떤 손익 계산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도 좀 많이 그걸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브릭스의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통상 전략이나 외교 전략을 편승 외교나 뭐 가치 외교나 진영 외교로 한다는 것은 이미 뭐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어떤 지역주의를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제 포용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의 리더십이 점점 강해질수록 트럼프의 어떤 압박이 점점 확대될수록 이 포용 외교 전략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릭스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반서방 입장을 경계하면서 이제 비서방으로서의 독자적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나라들과 일관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기보다는 사안별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포용을 하고 좀 더 이 외교 전략이나 통상 정책들을 이제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IMF가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경제 전망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브릭스가 한 전 세계 경제 규모상 37%인데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2030년 조만간이죠. 2030년에 50%를 넘어설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계 교육은 축소되나 우리가 그 여력을 브릭스와 또는 그 글로벌 사우스와의 어떤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뭐 불가피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지금 이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 하에서 굉장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은 이제 그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들이 필요하고 핵심은 이혜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이 다극화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 전략과 통상 전략을 구축하느냐 또 현명하게 이제 수인 국가로서의 어떤 실리 외교를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더 포용적이고 이런 외교 전략이나 통상 정책을 좀 더 개방적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중국, 베트남, 한국 이 세 나라가 가장 표적이 돼서 타켓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편승 외교를 주장하고 이제 가치 외교, 진영 외교에 빠져드는 것은 완전 자가당착이다. 그런 국면에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